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이고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건강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또 다이어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실천이 또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알아볼 거고요. 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도 건강 리모델링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2월 14일 달달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 모닝픽은 줄줄이 상승입니다. 네, 뭐 줄줄이 상승 바로 알 것 같아요. 물가 이야기죠. 뭐 사실 뭐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등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요즘 줄줄이 상승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달달한 것들이 보기만 해도 달달해야 되는데 좀 뭔가 매운맛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에 식품업체들 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가공식품 중에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였습니다. 아무래도 오징어 가격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맛김, 김치, 시리얼, 유산균, 초콜릿 순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조미료류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참기름, 간장, 식용유 등이 7, 8%대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비스킷, 케이크, 빵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비스킷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말을 했는데요. 식품업체들은 올해 들어서 제품 가격을 대대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업체들이 이렇게 가격을 줄줄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뭐 인건비 올랐고 원재료값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대 비용 올라서 불가피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뭐 생각해 보셔도 세계적인 이상 기후에다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국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고요. 식재료를 특히나 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식품업체들은 원가 압박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계엄 탄핵 정국의 혼란할 틈을 타서 식품업계가 무더기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정 공백이 2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을 틈타서 가격 인상을 그동안 이렇게 망설였던 기업들, 눈치 보고 있다가 누가 먼저 시작하냐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던 기업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그동안 원래 물가 급등 조짐이 있을 때마다 식품업계 오너들, 경영진들 불러서 가격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어떤 그러한 압박이 있었는데 올 들어서는 뭐 그럴 정신도 없기도 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라는 게 서민 실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 이렇게 기업들이 한 번 우르르 올리고 나면은 나중에 뭐 원재료 내린다고 해서 가격 내리나요? 안 내리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뭐 서민 생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물가를 안정화하는 장치도 하루 빨리 또 자리를 잡고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혼란을 틈타서 물가를 올린다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이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 바뀌는 재난 문자입니다. 네, 바뀌는 재난 문자. 그 지난주 금요일 새벽이었죠. 그 충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재난 문자가 어떤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예, 행정안전부가 14일인 오늘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난 문자 방송 운영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선되는 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재난 문자 글자 수가 늘어납니다.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될 방침인데요. 사실 그동안 재난 문자를 보면 어디서 뭐가 발생했다. 그런 상황까지는 공유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재난 상황뿐만이 아니라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 상세히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자 수 확대는 올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니까 이건 뭐 아주 좋은 건데 그러면 이 외에도 어떤 점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또 하나 지적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문자가 중복되고 반복돼서 오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재난 문자라는 게 정말 긴급함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일부러 돈 들여서 발송을 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거 아까 봤던 거야 하고 이제 안 보고 끄기 시작하면 예.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어떤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 발송하지 않게끔 필터링하는 기능을 오는 3분기부터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문자 방송 체계도 내년부터 세분화될 예정인데요. 현재 재난 문자는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그리고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자칫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서 이 문자 방송 체계를 지금의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요.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 발생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보면 이거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주는 재난 발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 K 딸기 맛입니다. 뭐 K-팝, K-드라마, 뭐 K-컬처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K-딸기라뇨?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K 딸기가 모양도 예쁘고 네. 크고 튼실해가지고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이 한국의 딸기에 푹 빠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미국 맨해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산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국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2025 K-딸기 런칭쇼가 열렸는데요. 현지 수입 바이어, 식당 및 베이커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한국 딸기는 모양뿐 아니라 맛과 향까지 최고라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현지 수입 바이어 A씨는 한국 딸기는 달콤하고 새콤해서 맛이 좋고 크기, 모양 등 품질도 우수하다고 가격보다 맛과 품질이 중요한 뉴욕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기가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번에 어떤 딸기가 인기였습니까? 예, 이번 행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품종이죠. 서량, 금실과 신품종인 비타베리, 핑크 캔디 등 이렇게 4가지 프리미엄 딸기 시식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서량, 금실은 단맛과 신맛이 잘 조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품종인 비타베리는 비타민C 함량이 높고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고 또 이날 처음 선보인 핑크 캔디는요. 신맛이 거의 없고 고당도의 자두향이 특징인 품종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침이 고이는데요. 신품종이라고 하니까 이거 저희는 못 먹어본 거잖아요. 너무너무 맛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농식품 수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딸기 총 수출액은 6,753만 달러.
한화로 이게 약 98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와. 이 중에 미국 수출은 전체 1%에 못 미쳤거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알렸으니까 한국의 맛있는 딸기가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딸기도 단연 우리 딸기가 맛있지만 과일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과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죠? 야, 네. 이거 케이크에 딸기 착 얹어가지고 먹는 그 맛이 있죠. 예. 자,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겁니까? 네, 네 번째 모닝픽은 꽃시장 울상입니다. 꽃시장 울산이요? 뭐 졸업식과 또 밸런타인데이 오늘 뭐 달달한 날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보통 2월 되면 꽃다발 선물할 일 많아서 맞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졸업한 학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고의 대목이어야 되는데 정작 사장님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단 꽃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3만 원짜리 꽃다발 어디 이제 3만 원짜리 내가 구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고르기 쉽지 않으실걸요. 일단 3만 원짜리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 가격 좀 더 올려서 5만 원짜리 꽃다발 이렇게 보면은요. 그만큼 풍성하느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으로 치면 이거 한 10,000원, 2만 원짜리 꽃다발 아니야 싶을 정도로 좀 뭔가 부실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꽃다발 많이 사는 시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꽃 선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또 이게 남한테 선물할 때는 조금 빈티나 보이거나 그럴까 봐 좀 고민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꽃이 안 팔리니까 꽃시장은 당연히 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의 한 꽃 도매시장 A상인에 따르면 매년 꽃을 찾는 손님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외국산 수입꽃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꽃이나 식물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가 어려워지고 전기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고 꽃값은 더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파는 꽃들은 더 비싼데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키워야 온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름을 쓸 때 2배 이상 기름이 들기 때문에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한파도 한몫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파 때문에 꽃이 얼어버려서 지금 꽃 자체가 얼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꽃이 아직 일상화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날 기념으로 꽃을 사는데 네. 이 꽃이 이렇게 비싸버리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꽃은 초라해 보이면 안 주는 이만 못 하거든요. 이게 비싸지면 못 사는 건데 도매시장도 비싸면 일반 소비가는 훨씬 더 비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도매시장에서 이게 한 다발 3만 원이었다 하면은 이거 소매가로 넘어오면은 5, 6만 원, 뭐 4, 5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원래 또 그 일상화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졸업식, 기념일 그때만 딱 쓰고 사진 찍고 끝내니까 이걸 중고 거래로 또 판매를 하시고 중고로도 많이 사고 계세요. 그래서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렇게 생화부터 조화까지 10,000원에서 한 3만 원대로 오늘 방금 딱 사진만 찍고 끝냈어요. 이런 꽃다발이 올라와 있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생화 대신에 가성비가 좋은 비누 꽃다발이나 인형 꽃다발 이런 것들이 유행입니다. 꽃이 또 중고 사이트에 그렇지 그 동네에서 그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얼른 사가지고 내일이면 물에 담가놨다 딱 네. 가져가면 되니.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해가 되면 이 다이어트, 살 좀 빼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요도 네. 오고 그렇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요.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했던 다짐이 쭉 이어지면 참 좋으련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혜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네. 야, 벌써 한 해가 시작되고 2월도 중반부가 됐습니다. 정말 손살같이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는 살 한번 빼보겠다.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 또 다짐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꾸준히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까지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요. 아니 제 생각에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딱 하면은 누가 CCTV로 날 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게 딱 한다 그러면 갑자기 연락 없던 사람이 막 밥 사준다 그러고 맞아. 고기 사준다 그러고 술 사준다 그러고 곡기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비법을 준비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강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해 다짐으로 딱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맘먹으면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식단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빠르게 또 가장 많이 빠질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때 유행을 했거나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행을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몇 개를 좀 꼽아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다이어트 종류별 장단점. 종류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다이어트는 뭐예요? 첫 번째로 알아볼 다이어트 방법은 바로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이거 유행했었어요. 네. 이건 원푸드 정말 다이어트.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계속 섭취해서 살을 빼는 방법인데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혹시 희경 씨도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 방법만 한 5, 60가지를 다 많이 해봤거든요. 5, 60 원푸드도 해봤어요. 네. 돼지 껍데기를 원푸드로 먹어서 한 7kg 정도 빠진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한 7kg 빠질 때까지는 견뎠는데 나중에는 심심하니까 이 돼지 껍데기 쌈 싸다가 밥을 넣고 뭘 넣고 하다가 원푸드가 아니라 다푸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kg가 더 쪘어요. 네. 근데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는 이런 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퀴즈로 준비했어요. 제 역사가 깊다고 했잖아요. 원푸드 다이어트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거의 제가 그때가 한 15년, 20년 전쯤이었거든요. 그 다이어트 할 때가. 2000년도.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다이어트라는 자체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하는 거니까 네. 한 90년? 90년. 90년? 80년? 90년? 그럴까요? 90년. 1980년? 90년? 자, 원푸드 다이어트의 시작이요. 1960년대요. 아니 이때는 정말 먹고 역사 살기 오래됐죠. 힘들 이때는 원푸드 없어서 원푸드가 됐나? 먹을 게 없어서.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를 이용한 원푸드가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포만감을 많이 늘려서 음식의 섭취 자체가 줄었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원푸드는 훨씬 다양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바나나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과나 당근이나 단호박 같이 주로는 좀 과일이나 채소 또는 약간의 곡류 종류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가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아무리 고기일지라도 너무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원푸드 다이어트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잖아요. 말 네. 그대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거니까 일단 간편하죠. 하나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해보면 초반에는 정말 체중 감량 효과가 좀 있습니다. 체중이 맞아요. 막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래도 이거 좀 오래됐지만 주목받고 있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법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항상 그렇죠.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래 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이어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단백질을 그 원푸드로 선택하는 맞아요. 분들이 아, 맞아요. 많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근육을 막 키우고 이런 게 단백질이니까 괜찮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단백질만 섭취하는 다이어트 괜찮습니까? 초반에는 살이 좀 빠집니다. 이게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하게 제한시키고 단백질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초반에 한두 달 정도 살이 좀 빠지는데 이 다이어트법을 지속하게 되면 빈혈이나 저혈압, 또 피로감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제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방 대사 산물들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케톤유리체들이 많이 생겨서 케톤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입에서 아세트산 같은 아세톤 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나는 좀 부역한 구취 냄새도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실 때 탄수화물을 약간씩은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현미밥이라든지 고구마 같은 것들을 조금씩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적인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질이나 미네랄이나 비타민들도 다 필요하잖아요. 네. 한 가지 음식만으로 이것을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골고루 섭취하는 영양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단점 쭉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이 하나 더 있죠. 성격 버립니다. 맞아. 제가 맞아. 해봤는데, 막 화가 많아지고 까칠해지는구나.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다이어트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로 알아볼 다이어트는 바로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황제 다이어트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봤죠. 뭐 창시자인 애킨스 이름을 따서 뭐 애킨스 다이어트라고도 하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 1970년대 이후에 이 탄수화물 없이 아까 이제 단백질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이게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음껏 고기와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행을 선도했던 이제 그런 다이어트인데요. 그 2주간 이 탄수화물 없이 이제 고기나 이렇게 지방질을 드시면서 표준 체중 1kg당 1.5g의 육류, 생선, 계란 등 이 단백질을 섭취하되 빵, 뭐 밥, 국수 이런 탄수화물들은 뭐 전혀 섭취하지 않고요. 네. 식사는 하루 3번 하는데 매 끼니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다 드시고 탄수화물이 좀 적게 들어있는 채소 이런 것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법입니다. 근데 사진에서도 나왔지만 고기 나올 때 또 침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렇게 맛있는 고기, 생선 이런 것만 딱 먹는다고 하면은 정말 행복한 황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이어트 방법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황제 다이어트가 이제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를 하니까 네. 무작정 굶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기를 좀 느끼지 않는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탄수화물 섭취를 아예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또 몸에서 이 지방 섭취만 하다 보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 분해 산물들이 결국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돼야 되는데 이 신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신장 질환을 앓는 분들이라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이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고지방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지방 섭취, 콜레스테롤 섭취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의 이 대사성 질환, 중성 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다. 그래서 황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잘 맞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다이어트 궁금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다이어트는 좀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덴마크 다이어트입니다. 이것도 뭐 알죠. 유명하죠. 네, 들어보셨죠? 덴마크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13일의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일 동안 내가 먹어야 되는 아침, 점심, 저녁의 메뉴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하기에, 그러니까 새로 식단을 짤 필요 없이 좀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뭐 토스트 한 조각 정도에다가 블랙커피 위주로 먹게 되고요. 점심에는 삶은 달걀 2개, 시금치나 상추 같은 약간의 채소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삶거나 구운 고기를 한 소고기 위주로 150g 정도 여기에다가 채소 샐러드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또 침 나와 지금 또 침.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한 식단을 13일 동안 쭉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2주의 계획인 거죠. 네. 저는 괜찮은데? 이거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혹시나 많이 먹을까봐 인터넷에 치면은 이렇게 맞아요. 식단을 다 해가지고 도시락처럼 매일매일 보내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전 그걸 또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또 이것도 나름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단점도 있나요? 그렇죠. 단점이 또 없는 다이어트는 없죠. 자, 이렇게 드시면 단기적으로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체중 감량 효과를 보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식단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면은 급격하게 다시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요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쪘구나 내가. 또 그리고 이 식단에 보면은 그 비타민, 미네랄, 또 이 필수 지방산 등 이게 정말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제 건강에 오히려 약간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기가 특정한 어떤 건강 상황이나 질환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 전문의와 함께 이 정말 다이어트를 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건 지속 가능해야 되고 거기에 영양소가 빠져 있다면 그걸 또 보충해내야 되고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 시도해볼 다이어트는 뭐가 있습니까? 자, 다음 다이어트 방식은 간헐적 다이어트입니다. 아, 이거 유명해요 요즘에 네. 핫해요. 지금도 아마 간헐적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네.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의 의학 박사인 마이클 모슬리가 처음으로 이 방법을 제안했죠. 그러니까 식사하고 단식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을 얘기한 건데요. 지금 이제 가장 유행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대 1 그리고 16대 8이 있는데요. 23시간 굶었다가 1시간 동안 먹는 거죠. 1일 1식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네. 힘들어. 이거 좀 어떻게 그래요? 힘들죠. 근데 이제 16대 8 방식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16시간 금식했다가 8시간 안에 한 2끼 정도의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약간씩 시간 변동을 해서 뭐 식사하는 시간, 단식하는 시간을 조금씩 변동하시면서 아마 다들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간헐적 다이어트 처음에 이게 소개가 됐을 때는 이유 없이 끼니를 굶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 좋은 거냐.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거든요. 근데 연구가 거듭될수록 우리 신체에 좀 좋은 영향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먹는 시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총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낼 때 제일 먼저 사용을 하는 게 포도당인데 들어오는 음식이 적으니까 포도당의 농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전과 활동을 비슷하게 해야 된다. 그럼 내 몸에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포도당 대신에 부족한 만큼의 에너지를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과 체지방이 함께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체중 감량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체 대사 기능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기도 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또 하나 좋은 효과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또 단식이다 보니까는 또 근육 손실이 되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각종 연구 결과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단식 자체가 이 직접적인 근육 손실이 된다 이런 근거들은 사실 없고요. 오히려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되게 촉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근육의 성장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간헐적 단식이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만한 성인 90명을 대상으로 이 14주간 간헐적 단식을 한번 시켜봤더니 이 혈압 중에서 이완기 혈압이 4mmHg가 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근데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할지라도 이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이거 하면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것 같고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뭐 건강상 이점이 많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속 실시할 수는 없고요. 일단 기존에 들어오던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갑자기 또 끊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체는 이럴 때 위기 상황, 또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우리 신체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나의 혈압의 변동성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측정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수치, 그러니까 공복 시 혈당이 어떻게 좀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좀 해보시고 실시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간헐적 다이어트 방식을 아까 23대 1, 16대 8을 말씀드렸는데 1일 1식 하시는 23대 1 방식보다는 16대 8 단식을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굶었다가 밥 먹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젊은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중년 이상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역시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 등의 이 혈관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나는 뭐 기저질환 같은 거 없는데 그럼 나는 한번 요거 도전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게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단식이라고 하는 상황은 몸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민숙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14시간 정도의 단식은 많이 하고 계세요. 수면 시간 포함해서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아침 먹기 전까지를 포함하면 그래서 한 14시간 정도의 단식으로 시작을 해서 2시간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늘려보는 거죠. 나중에는 14시간에서 16시간, 18시간 이렇게 늘리면서 나한테 맞는 단식 시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단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체중 조절을 위한 건데
이제 먹어도 되는 시간이니까 마음껏 먹어야지 하고 과식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빠르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굶은 시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 같은 게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식욕도 더 많이 생기고 지방으로의 저장도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조절하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 이런 간헐적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식단 구성할 때 당연히 중요한 게 이제 단순당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달달한 이 당도가 높은 과일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백질 잘 챙겨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리브 오일 또 이 생들기름 이런 굉장히 좋은 지방들은 좀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을 드신 다음에 이것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기 위해서는 오후 한 7, 8시 전에는 좀 식사를 다 맞추시는 것이 정말 좋겠고 또 이게 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자꾸 야식이라든지 뭔가 유혹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는 것은 가능하면 오후 11시 이전에 좀 주무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뭘 먹는 위주의 다이어트 방법을 우리가 방금 들었잖아요. 근데 하다 저는 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자는 동안은 제가 뭘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자, 희영아 자자, 잠들자 하고 실제로 잠을 계속 자니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잠 다이어트는 어때요? 아니 그냥 숙면 취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네. 아예 안 먹으면서 계속 주무시는 그러니까 침대에서 안 나오고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안 먹게 되니까 영양 불균형도 생기겠죠. 막 15시간, 16시간 이상씩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활동을 할 때 좀 면역력도 생기는데 활동을 아예 안 하니까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질병에도 네.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좀 네. 건강한 식단을 하면서 숙면을 취하자 이런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설공주가 그래가지고 계속 자다가 얼굴 계속 잠만 자다가. 그랬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희경 씨 아시겠죠? 네, 움직일게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MZ세대 사이에서는요, 혈당 다이어트. 혈당? 이거 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혈당 다이어트가 뭐예요? 요즘 좀 뜨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최대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게 된 게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혈당을 피를 찔러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부착만 하면 혈당이 계속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게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르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 그럼 내 몸에서는 혈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빠르게 이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혈당을 빠르게 낮출 수 있냐면 지방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즉 식후에 혈당이 확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면 이만큼이 다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뜻이니까 늘 혈당의 변화폭이 별로 크지 않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식단들을 찾아가는 게 혈당 다이어트인 거죠. 이게 딱 이론적인 걸 보면은 초반에 혈당이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혈당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처음에 드실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포만감이 좀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단백질과 지방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소화를 늦추기 때문에 포만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역시 혈당 상승을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듣는데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면 이미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이섬유라든지 단백질, 지방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장에 꽉 차 있으니까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더라도 이 흡수 속도들이 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막으시려면 이제 식후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상승 곡선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이 식사 후에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소화기관 쪽으로 혈액순환량이 좀 줄어들고 근육으로만 피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산책 정도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운동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다이어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니 해도 살을 뺀 다음에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각종 유혹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들, 넘치는 식욕이라든지 주변의 유혹 이런 것들인데 다이어트 방해 요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가 있습니까? 예,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예, 이 다이어트의 회방꾼인 염증이 생기는 건 바로 이 뱃살 때문인데요. 아, 정말 너무 우울하죠, 뱃살. 아니 근데 뱃살하고 염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시면서 이제 뱃살 좀 많아지니까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 세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화학 물질을 다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물론 좋은 물질들도 있지만 TNF 알파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유리 지방산과 같은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염증을 좀 더 초래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지방산의 분해를 억제하면서 지방을 축적시키는 결과를 다시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생긴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뱃살을 축적시키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하는 거죠. 그럼 내 몸 속에 지금 염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한번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증 자가 진단법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을 먹고 싶고 늘 배고프다. 그리고 손톱이 잘 부서지고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입니다. 희경 씨 몇 개나 해당돼요? 일단 여기까지. 저 지금 보수적으로 2개 나왔습니다. 네. 진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3개? 당 네. 먹고 싶다.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도 몸이 무겁다. 오. 저도 한 1.5개 정도에 체중이 많이 나. 1.5개. 항상 단 것을 먹고 싶고 근데 늘 배고프진 않아. 아. 그래서 1.5. 그 단 건 먹고 싶어요. 네, 단거 먹고. 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다음도 보여주세요. 자, 5.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6.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 머리가 아프고 늘 피로하다. 8. 피부가 건조하다. 저 여기서 2개 나왔는데 왠지 4개 정도면은 안전한 단계 나올 것 같아요. 끝이죠? 저도 여기서 한 2개 나오는데. 네. 2개?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 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 10. 치주병 등 잇몸 질환이 있다. 11.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입니다. 여기까지. 저 여기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오. 전 4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저는 여기 비염인가 아침에 자꾸 콧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것도 0.5네요. 0.5 보수적으로 잡으시죠. 뭐. 그래서 4개네 다. 4개 정도. 네 개. 네 개. 오. 4개 왠지 안전할 것 이거 같아요. 몇 개? 4개. 그래요? 4개면 찾아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요? 네,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아, 그래요? 네, 4개부터? 4개 이상. 예.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염증 자가 진단법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시하는 이 동작 하실 수 있다면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해볼래요. 동작 어렵다면 병원 가셔야 되죠. 뭐 어떻게 자, 하는 여러분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피시죠? 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양손 깍지 끼시고요. 네. 이렇게 뒤에다가 목 네. 뒤에다 이렇게 많이 얹으시잖아요. 네. 자, 이때 양옆을 한번 보세요. 내 팔이 보이면 안 됩니다. 내 팔꿈치가 안 보이게 쭉 펼 수 있다면, 즉 180도까지 쭉 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거고요. 내 시야에 계속 내 팔꿈치가 걸리네? 그렇다면 좀 걱정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보이긴 보여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보이긴 보이거든요. 뒤로 간 거죠? 있나 봐. 병원 안 가도 되는? 180도. 오. 완전 제대로 됐어, 이재원 아나운서. 그럼 병원에 안 가도 돼, 일단. 야, 이런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옷이 오늘 나풀거려서 그런가? 뭐 때문일 수 있어요.
어렵네. 옷 때문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마- 근데 왜 이 자세를 못하면 염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을 보는 자세거든요. 내 몸에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나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 원래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동작이 어려운 건 맞는데요. 그래도 이런 간단한 동작조차도 좀 어렵다고 하면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이거 뭐 어디 가서 검사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집에서 이 테스트 해보시면서 내 몸 건강, 내 상태 어떤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마 탄수화물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알죠.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이제 곡물이나 식물성 원재료에서부터 이제 식이성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등이 제거된 형태의 순수한 탄수화물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식재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쾌락을 느끼게 되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게 마약을 섭취할 때하고 비슷한 수준의 쾌락 수준을 보여준다는 뇌 신경기능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에 쉽게 중독될 수 있고 이것은 마약 중독이랑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제 탄수화물이 딱 책상에 놓여 있길래 2개 먹고 왔거든요. 안 먹어요. 근데 이 정제 탄수화물의 유혹하기 힘든데 이게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종류? 예, 정말 마약이라는 말이 정말 너무 실감나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빵이 있습니다. 빵. 예, 빵 아시다시피 뭐 전부 다 그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빵에는 또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밀가루와 설탕 이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뭐 당뇨를 비롯해서 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도 이제 정제 탄수화물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빵에다가 이런 달달한 음료까지 같이 곁들이게 되면 살이 찌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혈당이 확 치솟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서 이 혈당을 낮추게 하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또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또 갑자기 또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식욕이 생겨서 또 드시게 되고 이게 과식으로 이어져서 다이어트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요즘 모닝빵에 푹 빠졌어요. 맛있잖아요. 그거를 한 10초 정도 살짝 돌려서 반을 싹 갈라서 그 안에 이제 버터에 먹자랄 딸기잼 얘기한 거 다 버터도 들어있네요. 발라줘요. 정제탄수화물 당. 근데 막 버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거 안 되는 거죠? 마약이야, 선생님? 큰일 네. 나죠. 심지어 빵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면도 그렇고요. 흰쌀밥도 그렇고 뭐 떡이나 과자 이거 다 정제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간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게 되면 우리 뇌에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도 떨어지고 감수성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만큼 부족한 세로토닌의 농도를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재료가 되는 포도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식사, 끼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포만감이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단 음식이 땡긴다. 이거는 정말 내가 중독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끊어내셔야 합니다. 자, 이런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 탄수화물을 계속 찾다 보면 결국 혈관 안에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뇌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중년 이후에 우리 대사성 질환들이 많아지면서 혈관 건강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이런 탄수화물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제 탄수화물 말고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 소화와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지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정말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자, 현미밥이라든지 뭐 통밀빵, 견과류, 토마토, 버섯, 콩 뭐 이런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런 이 복합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양한 다이어트의 종류부터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한 분 만나볼 건데 이분은 그 식욕 때문에 계속해서 번번이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분이래요. 네.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문진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진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안은경, 나이는 53세시고요. 식습관이 하루 한 끼 폭식하셨는데 주로 삼겹살이나 찌개류 등의 배달 음식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뭐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주무셨고 중요한 건 운동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해요. 가족력으로는 당뇨, 그리고 루푸스가 있으시고 현재 진단받은 질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루푸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장민욱 선생님. 네. 지금 문진표를 살펴봤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식습관을 보면은 이제 삼겹살 또 찌개류 등을 드셨다고 했는데 찌개 우리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죠. 흰쌀밥 이렇게 같이 네. 곁들여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과정에서 다이어트에 크게 방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혈압 또 당뇨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고 게다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복부 비만이나 이제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어난 뱃살 때문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 염증이 다시 다이어트를 방해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꾸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가족력에 보면 루푸스라고 써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루푸스가 어떤 질환이에요? 루푸스는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병 자체가 전신의 홍반성 병변들을 만드는데 그 모양이 마치 이렇게 늑대에게 물리거나 긁힌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유래가 된 이름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전신 홍반성 루푸스입니다. 주로는 가임기 여성을 포함해서 좀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만성,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요. 면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외부로 들어오는 나쁜 물질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나의 면역력이 내 신체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는 물론이고요. 뭐 관절이나 신장이나 폐, 신경과 같이 전신 곳곳에 염증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신 홍반 루푸스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10배 이상이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도 없다 보니까 그냥 증상을 좀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케어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고 힘든 질환이죠. 네, 문진표를 보고 얘기를 나눴는데 다양한 질환이 또 있어요. 이래서 다이어트가 지금 필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건강을 챙기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밤. 주체할 수 없는 식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은경 씨인데요. 달밤에 체조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그녀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라면? 왜 이렇게 살금살금 나오세요? 집에 친구가 지금 놀러 있어요. 자고 있는데 이 라면 먹는 거를 들키면 저 폭풍 잔소리에 완전히 혼나거든요.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 친구에게 맹세했지만 다이어트 성공의 벽은 높은 법. 맛있다. 원래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야식을 끊는 게 가장 힘들긴 하죠. 맛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너 뭐해? 너 뭐 또 먹었지? 라면 먹었네.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그럼 어떡해.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해. 못 살아.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랬어 너? 큰일 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그걸 못 참고 또 먹냐 너는? 이제 안 먹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 이처럼 친구가 호되게 나무라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얘가 지금 몸이 성치가 않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있지. 또 뭐야 너? 관절염 있지. 완전 환자야 환자. 얘가 혼자기도 하고 가끔 감시 차원에서 제가 가끔 와서 자고 가고 하기는 하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당장 급사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은경 씨의 건강 상태.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입니다. 저혈당에 당뇨에
한 끼만 굶어도 막 온몸이 발발발 떨리는 스타일이라서 굶어도 보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식탐도 많은 편이고 계속 악순환되면서 반복이 되니까 살이 쪘다 빠지고 온몸이 지금 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현재 은경 씨의 몸무게는 76.4kg. 그리고 허리둘레는 96cm. 건강하고 날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데요. 이게요. 예전에 제가 한참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속상해. 이제 다시 살 빼서 이거 입어야겠어요. 진짜 안 버릴 거예요. 젊을 땐 50kg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데 비만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옷가게를 7년 정도 했는데 옷띠로 동대문에 또 옷띠로 가지 매장 정리하지 이러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게 돼요. 밥 생각이 아예 안 나고 근데 집에 가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폭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또 졸립고 그럼 바로 자요. 그럼 또 이렇게 부어있고 또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살이 점점 불어나서 이렇게까지 됐고요. 안 좋은 식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꼬집는 은경 씨. 집밥 대신 간편한 배달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데 가장 많이 주문해 먹은 건 삼겹살. 몸속 미세먼지 배출에 삼겹살이 도움된다는 속설을 믿고 늦은 밤 퇴근 후에 자주 배달시켜 먹었다죠. 미세먼지를 지금 보니까 즉석밥을 하나 더 배우셨거든요. 이미 뭐 한 공기 뚝딱 하시고 2공기째를 삼겹살과 함께 너무 맛있게 드십니다. 안 돼. 근데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이거 무조건 살로 가거든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병세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매일 3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는다죠. 왔어. 뭐 했어? 운동 좀 했어? 운동하고 있었잖아 나. 근데 살이 안 빠진다. 운동을 아무리 운동해도 그대로니 너는. 살 빼기 힘들어하는 은경 씨를 위해 선물을 챙겨왔다는 친구. 시서스라는 거야. 그래? 지인이 추천해줘서 나도 먹고 있거든. 근데 이거 기초 대사량도 높여주고 체중 조절도 해준다. 그래서 네가 뭐 이거 먹고 이렇게 이뻐졌구나. 나도 먹어봐야지. 당장 먹어야 되겠다. 괜찮아, 친구밖에 이거. 없다. 아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시서스를 은경 씨에게 추천한 건데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며 먹어봅니다. 이처럼 운동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 식단을 확 바꿨다는 은경 씨. 이제 삼겹살은 노노.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식을 챙겨 먹고 있다죠. 요새는 이제 배달 음식 안 먹고요. 이제 집에서 해 먹는 식으로 건강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 참치로 만든 다이어트식 덕분에 배달 음식을 끊을 수 있었다는데요. 기름을 적당히 뺀 참치에 저염 쌈장을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끝! 이게 바로 밥도둑, 아니 양배추 쌈도둑이라는군요. 각종 나물까지 더해 다이어트 밥상 완성! 이렇게 보니 식단이 달라지긴 했네요. 이거 뭐야? 이건 참치에다가 된장 쌈 섞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라도 먹어야지 먹겠더라고. 채소 위주로 먹으니까. 짤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나 식단 바꾼 게 대단한 거 아니냐? 삼겹살 안 먹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리고 나물들과 참치 쌈장을 넣은 양배추 쌈으로 먼저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밥을 나중에 조금씩 먹는 등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고 있대요.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다시 은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1시간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며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있답니다. 하루하루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짐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친구가 선물해준 시서스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죠.
이제 시서스 꾸준히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요.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해서 좋아하는 수영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비키니도 입고 싶어요. 올 여름에 꼭 성공할 거예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식단도 이제 바꾸시고 운동도 하시는 거 보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식단, 운동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 하시면서 거기다 시서스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시서스가 뭔지 궁금합니다. 시서스는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또 열대 아시아에 자생을 하고 있는 포도과 식물인데요. 아무래도 그쪽의 환경들이 좀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이 많잖아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식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서스는 5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의 전통 의학서적 아유르베다에도 약용식물로 등재되어 있고요. 또 영국 식품안정청,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인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서스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러셨는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우리 비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호르몬 탑3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 호르몬인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포만감이 좀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인데요. 자, 그런데 호르몬의 불균형,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밥을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치 브레이크 없이 계속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폭식 그리고 또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단 조절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렙틴 호르몬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8주 동안 이 시서스를 섭취하고 나서 렙틴 호르몬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그 결과 포만감은 30% 증가한 반면에 렙틴 호르몬은 28.9% 감소했고요. 렙틴 저항성은 7.92mg/dL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호르몬 3가지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호르몬은요? 자, 비만에 관여하는 두 번째 호르몬은요.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입니다. 자, 지방 분해한다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우리 몸에 관여하는 착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친구랑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도 저 친구는 살이 안 찌고 나만 살이 찐다.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농도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내에 아디포넥틴의 분비량이 늘어날수록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 아디포넥틴은 단순히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도도 낮춰주는 특히나 착한 호르몬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좀 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예,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아까 내장 지방을 좀 분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부족해지면 내장 지방이 축적되기만 하고 이 분해가 되지 잘 않겠죠. 자, 만약에 이게 살이 급격하게 찐 이후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어느 체중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러면 내 몸에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서스가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 분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8주간 이 시서스를 섭취한 결과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이 증가 폭이 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수치가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까지 알아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비만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뭐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 호르몬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근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부족해지면 우울증, 무기력감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음식, 폭식 이런 걸로 또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충만시켜주는 게 좋은데 하루 한 30분 정도 산책만 해도 좀 좋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시서스가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시켜 봤더니 세로토닌 수치가 116%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식욕을 조절하고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렙틴, 아디포넥틴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까지 이 3가지 호르몬을 잘 조절해야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요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럼 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시서스 속에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시서스 속 주요 성분은요,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이 퀘르세틴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도 이 퀘르세틴이 풍부하다고 유명한 식재료가 바로 양파예요. 그런데 시서스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의 함량은 양파랑 비교했을 때 양파의 한 6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함량이죠. 와. 자,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으로 지방이 흡수되는 걸 방해해요. 즉 지방이 우리 몸 안으로 쌓이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예, 이어서 알아볼 이 시서스 속의 중요한 성분은 바로 이소람레틴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의 염증들 줄여주고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이 아몬드하고 레드 와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자, 레드 와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레드 와인에 비해서 이 시서스에는 약 1850배에 해당하는 이런 이소람레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시서스 속의 중요한 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퀘르세틴이나 이소람레틴은 우리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는데요. 근데 이 리파제라는 게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좀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리파제 활성이 만약에 굉장히 높아져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리파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그만큼 지방을 지금 쭉쭉 잘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살이 찐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리파제 활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으면은 지방의 소화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살이 좀 찔 수밖에는 없는데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리파제 활성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시서스 속에 있는 추출물 속에 이제 퀘르세틴이나 이소람레틴이 바로 이 리파제 활성을 억제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주에게 8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 2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리파제 소화 흡수의 이 억제율이 16%에서 75%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게 지방뿐만은 아니죠. 탄수화물도 늘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아밀라제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게 잘라서 빨리빨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밀라제를 시서스가 억제한다. 그러면 역시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도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서스가 어떻게 탄수화물을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네, 먼저 한 개의 비커에는요, 물과 소화효소를 왼쪽에 투명한 곳은 물과 소화효소, 그러니까 내 그냥 일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비커는 물과 소화효소에 시서스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자, 이 두 비커에 각각 식빵을 넣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식빵을 먹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경과한 뒤에 보면 물과 소화효소만 넣은 식빵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식빵이 저렇게 완전히 풀어져서 분해가 됐죠. 네. 네, 우리 몸에 싹 흡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시서스를 추가로 넣은 식빵은요, 처음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시서스 신기하다. 속에 있는 퀘르세틴과 이소람레틴이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시켜서 저렇게 식빵이 분해가 되지 않은 건데요. 자, 저 말인즉슨 내가 저렇게 음식물을 먹었을 때에도 내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그대로 잘 배출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시서스를 섭취했을 때 그러면 체중이나 체형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예, 시서스 섭취 8주 후에 체중, 체지방량 그리고 허리둘레를 체크해본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자, 체중은 7.4kg 감소했고요. 체지방량은 7.9% 그리고 허리둘레는 8.6cm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엉덩이 둘레도 9.1cm가량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게 허리둘레가 이제 8.6cm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요. 네. 이게 허리 사이즈로 보면은 이제 3.4인치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자, 네. 3.4인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진짜 제가 안 와요. 예, 정확하게 좀 느낌이 오시도록 제가 바지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바지 하면은 딱 오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잡으면 잘 보이겠다. 그죠? 자, 이게 뒤에 있는 게 어머머. 27인치고요. 네. 앞에 있는 청바지, 파란색 바지가 24인치입니다. 그러니까 3인치 차이가 이 정도.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니까 예, 3인치 이렇게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굉장히 거네요. 크죠. 그 24인치 이만큼이네. 바지는 누구 바지예요? 민 선생님 바지인가? 이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네. 딱 직관적으로 이 정도가 빠졌구나 보이네. 느낌이 옵니다.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지방의 크기, 이 세포 크기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시서스가 이 지방 세포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시서스가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좀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비만을 유발시킨 쥐에게 6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를 해봤더니 비만세포의 전체 중량이 무게가 약 30% 정도 감소하기도 했고요. 지방세포의 크기 역시 감소된 것도 함께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면은 혈관 건강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거 안 좋다고. 시서스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살이 쪘을 때 왜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거냐면요. 살이 찌면 우리 몸에서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데 모든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게 LDL 콜레스테롤이죠. 이 LDL 콜레스테롤은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는 혈관벽 안에 잘 침착이 되면서 동맥경화도 유발하고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서스가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한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 당뇨도 앓고 있었는데 이 시서스가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좀 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이잖아요. 모든 것이 쌓이면서. 그래서 이 시서스가 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 들으셨던 주요 성분인 이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이 혈당 조절 그리고 인슐린을 이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실제로 쥐에게 6주간 이 고지방 식이와 또 이 시서스를 함께 투여를 하고 한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이 시서스 섭취군에서는 혈장 내의 포도당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은 특히 살찌면 이제 무릎에 좀 하중이 실리면서 무리가 간다, 관절 건강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시서스가 혹시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중년 여성분들이 늘어나는 이 비만 또 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전체 체중의 약 75에서 90%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이 무릎 관절 건강이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시서스가 이런 무릎 관절염과 같은 우리 전신의 골 관절염에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만성적인 골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투여를 해봤더니 우리 통증을 나타내는 지수로 1에서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기는 지수가 있는데 이 점수의 통증 수치가 약 33% 정도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또 중년 여성들 굉장히 흔하게 겪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골 감소증인데요. 이 골 감소증에도 이 시서스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완경이 되신 중년 여성 134명을 대상으로 한번 이 시서스 추출물을 6개월 동안 한번 섭취를 하게 한 뒤에 봤더니요. 이 골 소실 속도가 지연시키는 데 아주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시서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좋다고 그냥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그럼요. 이 시서스 추출물의 1일 섭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품을 선택할 때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그 마크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또 이제 비만이나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 강화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또는 임산부나 수유부 또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섭취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희경 씨는 다이어트 해볼 때 제일 힘든 건 뭐였어요? 진짜 확실히 식단이 가장 힘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게 무조건 원푸드가 좋지 않다. 어떤 것들을 핵심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꼭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희연 선생님은 평생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해주셨었는데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요거만큼은 꼭 필요하더라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사실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식단을 먹는다고 해도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종합 비타민이나 좀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가 식단으로 채우지 못하는 미세 영양소들, 단백질 말고도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요. 꼭 똑똑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건강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살 빼는 데만 주안점을 두는 게 어려워요. 아니고 네. 우리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데 네.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주변 사람들 다 떠날 수 있어요. 네, 건강하게, 네, 기분 좋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기분 좋겠습니다. 좋게.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날씨 알아볼 텐데요. 오늘부터 날이 좀 풀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문나동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오늘 벌써 겨울이 다 지나간 건가 싶은 날씨입니다. 원래 서울의 이맘때 기온이 아침에는 영하 3도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추위가 좀 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에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광주가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추위도 덜한 데다 하늘도 맑습니다. 다만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이어지겠고요. 밤에 한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하면은 주말 하늘도 맑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3월 초 정도의 기온인데요. 포근한 봄 중 정도의 겨울이 되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고민되시죠? 한강 뚝섬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눈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즐거운 계획 나들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느낌상으로도 네. 확실히 날이 좀 풀렸어요. 네, 오늘 낮 기온은 확실히 오릅니다. 아,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요. 오늘 포함해서 주말 계획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channel A